자, 이제 사마천이 이렇게 항우를 이렇게 영웅으로 이제 평가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정말 항우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 항우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 한신이 항우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약 5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좀 상당히 논리적인로,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데요. 볼만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항우의 실패 원인은, 항우는 굉장히 용감무쌍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장수 선발을 잘 못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갖다 이제 필부지용, 어떤 필부의 만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항우는 굉장히 상냥하고, 인자하고, 아주 또, 진중했지만, 무슨 공을 세운 사람한테 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인색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뭘 주는 것은 굉장히 인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우의 그러한 어떤 이 상냥함, 인자함 이런 것은 그냥 여인의 잔정, 그래서 부인지인이라 해서 여인의 잔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항우가 실패의 원인으로서 제시한 것은, 항우가 자기 고향인 팽성에 도읍을 하고 당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이 관중에 도읍하지 않은 것을 세 번째 이 패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중에 있으라고 했지만 항우는 말을 안 들었다, 이게. 그 독불장군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 관중에 그러한 것도 못 보는 안목부족. 앞으로 뿐다 이거죠. 즉,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어떤 과시욕은 강했지만 안목 볼 줄 몰랐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금의 환영이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이제 팽성에 간다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 항우가 금의 야행이라고 하죠. 내가 비단옷 입고 밤중에 돌아다니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안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패배 요인을, 당시에 형식적인 이 지도자였던 의제를 결국 죽이죠. 의제를 죽임으로써, 의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다른 제후들이 항우한테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그래서 역시 전략적인 미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텐데, 민심 위반. 그게 뭐냐? 항우가 진나라 군대에 대해서 약 20만 명 이상을 생매장합니다. 아주 그냥 잔혹하게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우를 사람들이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강 이 5가지를 가지고 항우의 실패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항우를 이제 좀 제 차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어쩌면 항우는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반면에 개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이 굉장히 좀 미약했다 이거죠. 특히 항우는 진나라에 대해서는, 진나라 장군들, 진나라 싸울 때 진나라 장수나 진나라 군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하였습니다. 매우 강경했어요. 반면에 자기 편 우군에 대해서는, 이게 반진연합군인데 진나라를 반대하는 이 연합군, 자기 우군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방을 보면 진나라에 들어가서는 약법 선장을 하고 창고를 열어서 주고, 반면에 자기 내부 세력의 기강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고 아주 냉혹했어요. 이게 이제 항우와 유방을 보는 우선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관점에서 몇 가지의 그 항우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을 한번 보면, 우선 첫 번째 그 홍문현 사건입니다. 홍문현 사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책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내 아주 심사숙고해놓고는 황호기산 돌려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당시에 그 책사들은 수자, 아주 풋nak이다, 아주 형편없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항우는 어쨌든 당시의 유방은 내 전우였습니다. 전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제 아마 우유부단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유방을 그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 유방을 죽였더라면, 홍문현에서 유방을 죽였더라면 뭐 초안전이 있었겠습니까? 뭐 사면초가가 있었겠습니까? 뭐 오강에서의 자결이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건 다 그때 끝났으면 되는 건데, 그때 왜 안 했느냐? 아마 체면도 있고 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본 또 하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유방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유방은 이 항우보다 사실 당시에 23살의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으면, 항우가 20대 중반이었으면 유방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자기하고 라이벌 된다는 것 자체가 항상 항우는 사실 좀 쪽팔려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역시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과정의 정당성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항우가 가졌던 기본적인 자세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자기 자존감이죠. 죽이더라도 정정당당히 죽여야지. 그러니까 늘 자주 항우가 유방한테 전합니다. 병사들 괴롭히지 말고 우리 둘이서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어서 끝내자.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비겁한 방식이 아니라 좀 과정도 정당하게. 그것이 아마 유방의 어떤 자존감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 이것이 홍문연에서의 방어기산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유방의 아버지와 유방의 처가 항우에게 생포당합니다. 즉각 항우는 유방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 아버지를 잡았으니 언제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국 끓여 먹겠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유방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답장이 뭐라고 왔느냐, 당신은 나하고 과거에 의형제를 맺었는데, 의형제를 맺었으니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 뻘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네가 내 아버지를 갖다 국 끓여 먹겠다는데 나도 그 맛 좀 보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도 한 그릇 남겨다오. 너무도 양아치 같은 말을 답장이 왔던 거예요. 그래 유방이, 그러니까 항우가 하도 질려가지고 그냥 멘붕 나죠. 질려가지고 그냥 다 풀어주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항우는 체면과 상식의 범위에서 늘 사고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자존감에서는 그렇게 야비하게 뭐 아버지를 죽이거나 그럴 뜻도 없었고, 근데 문제는 유방이 너무나 야비하니까 아휴, 아마 다 풀어준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늘 항우의 실패 원인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우의 시화에 있던 한신 장군이나 진평 장군이나 영포 장군 이런 사람들이 유방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늘 승승장구하던 항우가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진평이라는 사람에 대한 당시의 이 평을 보면, 진평은 좀 사기도 많이 쳤고, 또 자기 형의 이 부인도 가로채기도 하고, 좀 이 소인배들이 하는 짓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항우 눈에는 이 진평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고, 다만 전쟁 잘하니까 전쟁에서 써먹었던 거죠. 아마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한신이죠. 한신 장군. 근데 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유명한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하지욕. 아마 한신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상관이었던 그다음에 가랭이 사이로 기어들어갔던 그런 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지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항우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저는 다 쫄장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항우라는 사람은 당시에 20대 소초폐왕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20대 아무것도 눈에 뭐 보이는 것이 없었을 텐데, 사실 뭐 한신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영포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어쩌면 그래 뭐 별 볼일 없는 것들이니 니들 가고 싶으면 가, 아마 그런 자세가 아니었느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항우의 실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잘 다독이지 못했던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정말 서마천도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던 오강에서의 이 재기를 포기했던 것, 즉 권토중래를 포기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5강까지 간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죠. 쉽게 말해서 귀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향은 우리 인간들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하나의 단어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는 그 회귀 본능 앞에서 고향 어른들에 대한 면목을 챙깁니다. 쉽게 말해서 고향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오강에서 그런 귀향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고향 어른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고향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선을 거부했던 것은 이제 전쟁을 끝내자는 아마 의미도 있었던 것 같지만, 좀 더 확실한 뜻은 끝까지 자신을 쫓아온 20여 명의 병사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들을 버리고 나 혼자 떠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가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항우는 병법은 잘 알았는데 인간을 잘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인간인가? 우리는 이제 항우를 이야기하면 항우한테는 사실 영웅적인 모습도, 폭군의 모습도, 또 일반 범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승자가 왕이 되는 어떤 역사적 사실, 그렇지만 꼭 승자가 영웅인가? 하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영웅이라는 것은 뭐냐? 어쨌든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감동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웅은 대체로 정의롭죠. 근데 이제 항우한테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정이냐 비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불의의 문제가 아니기도, 항우한테는 늘 그 고상한 품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늘 장수들 전쟁판에 나가서는 병사들 앞에 내보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나를 따르라, 늘 본인이 솔선수범했고, 그 다음에 늘 약자를 보호하고, 또 아주 솔직담백했죠. 쉽게 말해서 쾌걸의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항우가 영웅으로서의 모습은, 저는 이제 그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항우는 하지 않았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못하는 것은 항우는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항우의 어떤 차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밑에 있던 범중해야 되는 측근들과 불화했던 것도 뭐냐면, 항우는 그런 정당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천하패권이라는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에다가 늘 포커스를 맞췄던 이 측근들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 데 비해서 과정을 중시하는 항우와는 상당한 어떤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어쩌면 그렇게 큰 원대한 야심 같은 것은 없지 않았을까? 혹시나 어떤 자기의 어떤 바람이 있었다면 진나라 통일 이전에 어떤 초나라의 복원,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 정도를 본인이 아마 목표했던 것이라
볼 수 있고, 항우는 약법 3장을 통해서 보듯이 확실하게 천하패권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있죠. 우위에 관련된 이야기. 난 산을 뽑을 정도라 세상을 덮을 기회가 어떤 기세가 있지만 그 사람이 말을 안타까워하고 마지막에는 우위여 우위여 내 너를 어찌하랴 라는 절규를 하게 되죠. 근데 우위라는 여사는 항우가 고향에서부터 함께 해온 여성입니다. 결국 뭐냐, 마지막에 우위여 우위여 내 어찌할꼬. 이것은 뭐냐, 어쩌면 우위는 항우에게 그리운 고향의 어떤 하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우위여 우위여 될 것은 그런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자기에게 헌신했던 말, 그리고 자기를 보내준 고향,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아마 이런 것이 이제 보여지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인간적인 정을 아마 챙긴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죠. 당시에 마지막에 한 말 있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이야기는 뭐였냐? 하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는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나 자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갔을 뿐이고 하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하늘이 내 편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죠. 상대를 택하지 않고 모든 이 현상금이 어마어마한 현상이 걸린 항우가 당시에 자기를 떼어싸고 있는 병사들한테 내가 항우다 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모든 이 적장 병사들이 항우를 살점 하나라도 뛰어가려고, 그래서 항우의 시신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죽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승자는 흔히 왕이 되는 것이고 패자는 역적이 된다. 이것은 역사적 문법입니다. 역사의 문법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법은 뭡니까? 선하고 악한 것은 사실은 패배에 의해서, 승자냐 패자에 의해서, 성공과 패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문법 아니겠어요? 아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우리 사회에 결과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인간 사회를 만들었죠. 근데 항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사회 일반적인 이런 문법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고상한 문법을 선택했던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영웅으로서 그 이름이 남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자독식이지만 그는 패자로서 영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지만 심지어 적장으로부터도 우군도 아군도 적군도 다 그를 존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우를 딱 한마디 말하면 20대에 천하를 포효했던 젊은 영웅이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어떤 짧은 삶, 31살의 짧은 삶은 불꽃 같은 인생이다. 짧았지만 굵은 흔적을 남긴 영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웅 신드롬이란 것은 뭐냐?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어지죠. 갈수록 내 이상세계와 현실은 갭이 커져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내 가슴속의 불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만들을 해소시킬 카탈시스는 늘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영웅주의, 이 영웅 신드롬 이면에는 어쩌면 그런 어떤 묘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어쨌든 짧고 굵게 산 인물이면 틀림없죠.